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미한일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계속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출근 첫날인 2일 세계 정상 중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및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심화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일 동맹은 70년 넘게 영내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으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정부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호주, 인도와는 양자 또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통해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영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일본 총리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시바 총리는 이번 전화통화에서 미일 동맹 강화가 일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의 핵심에서 글로벌 파트너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일,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 생각이 같은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으며 무엇보다 두 정상은 핵, 미사일과 납북자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과 중국과 관련한 여러 과제,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서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도 통화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두 정상이 핵과 미사일 등 심각한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미한일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윤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이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해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미한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한국인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이시바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으며 서한에는 중국과 일본이 가까운 이웃임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일본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간 4대 정치 문건에 명시된 원칙과 합의를 준수하고 전면적 상호이익의 전략적 관계 증진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이 언급한 문건은 1972년 양국 수교 당시 발표한 공동성명 등 양국이 합의한 문서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패권 추구 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러시아 군대의 신속한 제거는 중국과 북한, 이란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양자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간의 공고한 협력관계 문제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최근 신속하게 군대를 재건하고 있는 건 북한과 중국, 이란 덕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ve see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2 years is a reconstitution of the Russian military with a rapidity and a determination that frankly surprises us.
the level of Russian militarization, its ability to rebuild its tanks, its missiles, its UAVs, with the assistance of China, support from North Korea, also from Iran. That has been a topic of real anxiety. 캠벨 부장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상당히 심오한 파트너십으로 규정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아마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식적이고 중요한 양자 관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요 군사 및 민간 장비를 공급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biggest providers of equipment, both civil and military, to Ukraine. It's not simply Europe, it's Japan, it's South Korea. The linkage of the theaters and the recognition that the challenges here have consequences not just for Europe, but for the Indo-Pacific are absolutely clear. 캠벨 부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 이런 경험을 다른 지역에서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이란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ran has undertaken is deeply irresponsible, escalatory, and dangerous, and that there must be a return message. And so I think there are some deliberations that are ongoing. 캠벨 부장관은 그러나 영내 상황은 마치 칼날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며 확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 세탁 방지 기구 APG가 최근 북한의 참관국 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지위 박탈을 결정한 데 대해 관련 중대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APG의 결정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대응 조치의 대상이자 행동 촉구 대상이 되는 고위험 관할권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국제 금융 체계 간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지적한 북한의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계에서의 중대한 결함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활동이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에 대한 우려를 거듭 상기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금 세탁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금융기관들도 북한 금융기관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대리계좌 개설이나 유지를 금지하는 미국의 제재와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는 최대 35개, 또 한국 등을 목표로 한 전술 핵무기는 최대 200개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 민간 연구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와 미국의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소, 오스트리아의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 등은 이를 공개한 북한 핵물질 관련 합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현재 최대 23개의 전략 핵무기와 165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까지 북한의 핵분열성 물질 재고를 감안할 때 북한이 장기적으로 전략 핵무기 35개와 전술 핵무기 200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외부로부터 플루토늄을 공급받지 않고도 현재 보유한 핵물질만으로 목표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2일 VOA에 이 같은 북한의 핵무기 추정치는 미국 등 선진국의 핵무기 한 개당 핵물질 투입량을 단순 대입한 것으로 북한의 실제 역량과는 차이가 있어 다소 과장됐으며 절반 정도 보유량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4개국 IP4가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신임 사무총장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지적하며 나토와 IP4 4개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마르크 류터 신임 사무총장은 1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7일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이들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즉 IP4가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공동의 도전 과제로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That is crucial. Why is this crucial? Because Russia gets support from North Korea, from Iran, but also from China. And Russia, and this is another problem, is not getting all of this for free. They are not getting the ammunition from North Korea for free. They are not getting the missiles and drones from Iran for free. 한국 등 IP4 국가들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와 외무장관 회의에 초청받았으며 나토 국방장관 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IP4 국가들을 초청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his decision makes perfect sense, but I think it's also indicative of another fact. In East Asia, countries are looking at, and I think these countries are trying to form some sort of an alliance. NATO was meant to be, and it is, defensive. Countries come together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vil empires. And in this case, it was, I think, with North Korea threatening and to building up more nuclear weapons and so forth. And I think there is some concern also about China.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나토와 IP4의 협력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과거 지역별 협력과는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So what we're seeing is really an integr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You know, in the past, we always thought about Europe as one particular security environment, and Asia as another. 프르지스톱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나토와 IP4 국가들의 협력은 유럽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에 기반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고 양국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과 한국의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제9차 미한 고위급 경제협의회 SED를 개최했으며 양측은 회의에서 미한 경제관계를 강화해 양국 국민에 대한 혜택과 양국의 지속 가능하며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성장 촉진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주요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2022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광물 안보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현재 이 파트너십의 의장국이 한국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한국이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며 첨단 산업 발전과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화물 검역 시설이 들어섰던 북한 의주 비행장이 다시 군 공항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2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보면 의주 비행장 활주로 양쪽 끝부분에 하얀색 직사각형 모양의 표식과 중심부에 항공기의 이착륙을 유도하는 선이 식별됐고 공항 유도로 두 곳에서는 군용기로 보이는 물체도 포착됐습니다. 의주 비행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2021년 초부터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지만 지난 8월부터 창고 건물 등이 해체되는 장면이 관측되면서 북한이 의주 비행장을 검역 장소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대해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한 이란에 대한 보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2일 보도를 통해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전날인 1일 예루살렘 근처 산속의 지하 정부 벙커에서 회의를 열고 보복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에 대해 중대한 보복이 며칠 내 있을 것이며 석유 생산 설비를 포함해 주요 전략적 기반 시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란의 핵시설 타격 방안도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다만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큰 의문 부호가 붙어 있고 그들이 총력전을 벌일 경우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방위군은 2일 발표에서 레바논 남부에서 벌어진 교전 중에 621 특수정찰부대 소속 에이탄 이츠하크 오스테르 대위가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2일 성명을 통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밝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명백하게 비난할 수 없는 자는 누구든 이스라엘 땅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1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최대 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중동에서의 최근 공격으로 표현하면서 계속 악화하는 중동 분쟁의 확산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이 성명에서 이란을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구테우스와는 상관없이 국민을 계속 보호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 한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의 대사 등 외교관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을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언론들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권한이 내무장관이 아닌 카츠 외무장관에게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1일 실시된 미국 대선의 부통령 후보 TV 토론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미국 언론들이 양측이 팽팽한 접전을 벌였으며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 직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포컬 데이터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팀 월즈 민주당 후보와 제이디 벤스 공화당 후보 중에 누가 이겼냐를 묻는 질문에 50대 50%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과 여론조사 기관 SSRS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벤스 후보가 더 잘했다는 응답자가 51%, 월즈 후보가 더 잘했다는 사람은 49%로 나왔으며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벤스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 경력에서 보여준 것보다 훨씬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더 편안해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2024년 대선 가도의 사실상 마지막 TV 토론으로 월즈 후보와 벤스 후보가 치열하게 공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고성이나 끼어들기, 말 끊기도 거의 없었고 이민 정책 등 여러 현안에서 이견을 노출했지만 상대방의 공감을 표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무역 등 일부 사안에서 월즈 후보는 벤스 후보의 정책에 관해 동의한다고 했고 벤스 후보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통점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번 선거 기간 거의 볼 수 없었던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많았고 두 후보가 서로에게 상당한 예의를 갖춘 것이 매우 놀라웠다면서 미국은 지금 이런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멕시코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1일 의회에서 취임 선서 후 연설을 통해 지금은 변화의 시간이자 여성을 위한 시간이라면서 여성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또 멕시코 경제 회복을 위한 연료와 식료품 가격 제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현금 지원 정책 확대, 기업 투자 지원, 주택과 여객 철도 건설 등 공약 목록들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마약 카르텔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 수집과 수사를 하겠다는 것 외에는 전임 대통령의 총알이 아닌 포용 전략에서 정책상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멕시코의 역사적인 첫 여성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멕시코와 미국은 강력한 파트너이자 가까운 이웃이며 깊은 정치, 경제,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멕시코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양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민주적이고 번영하며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